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정여울이 건네는 월든 호수로의 초대. 비로소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다. 지은이는 정여울, 발행은 해냄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작가 정여울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처럼 도심 속 일상에서 자신만의 주체적이고 건강하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한 흔적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작가는 오래전부터 월든을 자신의 인생책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이 책을 쓰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작가의 시선에서 풀어낸 다채로운 이야기를 통해 소유와 자본이 우선시되어 점점 더 각박해지는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면 한 번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작가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월세방을 갖게 된 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뜰이나 정원이 없는 공간에서 비로소 월든이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책의 본문에는 저자가 직접 다녀온 콩고드와 월든 호수의 풍경, 서로와 관련된 사진 70여 장이 배치되어 생생한 현장감과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열정, 용기, 고도, 존엄, 자유, 저항, 간결함, 치유, 희망 등 서로가 추구했던 삶의 가치를 저자 자신의 이야기와 교차하며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으며 2부에서는 생활 경제, 인문화, 윤리학, 생태학의 4가지 방향에서 월든의 문장을 직접 번역해 인용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서로의 말이 유효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열정.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따스한 사랑. 당신은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어떻게 상상하는가? 성격 까칠한 은둔주의자, 도시가 싫어서 숲으로 피신한 자, 인간관계의 복닥거림이 싫어서 홀로 숨어 사는 고독 예찬의 사상가. 이런 편견이 소로와의 진정한 만남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 소로를 가난과 실패에 찌들어 홀로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극단적 고립주의자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소로는 세상이 귀찮거나 싫어서 숲으로 은둔한 사람이 아니다. 소로는 무엇보다도 까칠하고 성마른 사람이 아니라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루 4시간 이상 숲속의 산책을 평생 실천했고 산책은 서로의 힘, 무려 6개 국어로 글을 읽고 썼으며 글쓰기는 물론 대중 강연에도 뛰어난 재능을 지녔고 월든 호수를 은둔의 장소가 아니라 혁명의 장소로 생각했다. 서로는 안타깝게도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삶이 끝날 때 그 어떤 후회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참 아름다운 여행이었지. 서로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무도 평온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여행이 기다리고 있단다. 그에게는 삶 자체가 아름답고 완벽한 여행이었으며 죽음 이후의 세계는 또 하나의 더욱 아름다운 여행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로는 지칠 줄 모르고 타오르는 열정을 간직한 혁명가였다.
생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그는 탁월한 생태주의자가 되었고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의 개념을 적극 제안한 사람들 중에 하나도 바로 서로다. 그는 국립공원이라는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의 모델을 주장했으며 시민 불복종 운동을 통해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는 개인의 위대함을 역설했다. 서로는 단지 월든의 작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시인이자 다정한 생태주의자이자 열정적인 시민 운동가였다. 그 이면에는 생계를 위해 뛰어들어야 했던 측량기사의 일, 가업으로 이어받아야 했던 연필 제조업도 있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캐릭터 속에 늘 숨어있는 서로의 가장 결정적인 본성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한없이 따스한 사랑과 공감의 눈길이었다. 나는 서로의 꼿꼿함이 좋다. 그는 흑인 노예를 착취하고 인디언을 차별하고 학살하는 미국 정부에 저항하는 의미로 인두세를 내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갔을 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의롭지 않은 사회와 정의로운 개인 사이에 위대한 투쟁의 서막을 알렸다. 나는 서로의 따스함이 좋다. 그는 도망치는 흑인 노예를 여러 번 숨겨주었으며 동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사랑하는 말이 보이지 않았을 때 온 마을을 헤집으며 그 말을 찾으러 다녔다. 자신이 예뻐하는 오리를 누군가 잡아먹었을 때 그것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글을 쓸 정도였다. 나는 서로의 슬픔마저 사랑한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던 친형 존이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존의 이름만 나와도 얼굴이 창백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그의 첫 번째 책은 바로 형과 함께 메리맥 강을 일주한 아름다운 여행기 콩고드 강과 메리맥 강가에서의 일주일이었다. 형과 함께 캠핑을 하며 천신만고의 모험을 함께하던 그 여행이야말로 월든의 모태가 된 결정적 체험이었다. 학창시절부터 형 존은 동생 헨리의 우상이었다. 혼자 책 읽는 것을 유독 좋아해 외톨이가 되거나 놀림감이 되기도 했던 외로운 소년 헨리와 달리 존은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많고 리더십이 뛰어났으며 어딜 가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다. 헨리는 그런 형을 부러워하면서도 사랑했다. 마치 가족이나 연인처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흑인에 대한 차별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엄격함과 정의감, 인디언에 대한 따스한 연민과 공감, 읽기와 쓰기를 숨쉬듯 자연스럽게 해내는 놀라운 재능까지 그 모든 헨리의 모습은 존을서 빼닮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여인을 사랑하고 같은 여인에게 청혼했으며 같은 재능과 같은 취미를 가졌지만 서로 다투거나 질투하지 않았다. 그런 형이었기에 그를 잃은 서로의 상실감은 그 누구보다도 깊고 쓰라린 것이었다. 그런데 서로의 첫 번째 책 속에서 이상하게도 그는 형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라는 말이 마치 물이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주어로 등장한다. 서로는 우리라는 주어를 씀으로써 형이 이미 자신과 한 몸임을 기억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그건 마치 나의 미래를 미리 본 것 같은 뼈아픈 예감이었다. 사랑이 너무 깊어지면 어느새 나와 너를 구별하는 감각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서로가 우리라는 주어를 쓸 때마다 나는 존과 헨리, 서로에게 무한히 다정한 그 형제,
서로를 쏙 닮은 두 형제의 몸짓과 말투가 함께 떠올라 가슴이 얼얼해졌다. 그 형제처럼 목소리도 눈동자도 종아리 모양과 피부의 미세한 결과 손금의 모양까지 꼭 닮은 우리 세 자매. 어린 시절 우리 집에 전화를 한 사람들은 여동생들과 내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해 내 동생이 난 줄 알고 한참 통화를 할 정도였다. 콩고드 강과 메리맥 강에서의 일주일을 읽으며 헨리는 왜 형의 이름을 절대로 쓰지 않고 우리라는 주어만을 썼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비로소 나 또한 그랬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만약 존과 헨리 형제처럼 그렇게 우리 자매 중 누군가가 먼저 죽는다 해도 우리 세 자매는 영원히 우리일 것이다. 우리 셋 중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차마 믿기지 않아서 그 이름 여울, 고운, 상은을 따로따로 부르지 못하고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항상 우리라는 주어 속에 함께할 것만 같다. 헨리는 우리라는 주어를 고집함으로써 형 존을 영원히 떠나보내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서로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단지 그의 문장이 아니라 그의 세계관 전체에 매혹된다. 나는 서로의 수줍은 미소, 곳의 창연한 어휘력, 고전에 대한 탁월한 독해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탐욕으로부터 무한히 자유로웠던 그의 놀라운 소박함이 좋다.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왜 이렇게 입을 만한 옷이 없나라는 투덜거림이 솟아나올 때 나는 서로의 속삭임을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월든에서 옷차림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돈을 많이 쓰는 우리 문명인과 과도한 낭비심을 단칼에 날려버린다. 옷이 낡아서 해지면 그저 묵묵히 뒤집어 입으면 된다고. 그래, 맞아. 옷이 닳거나 실증나면 그저 뒤집어 입으면 되는데 우리는 옷이 해지기도 전에 다른 옷을 사기 위해 초록색 검색창을 뒤지고 있지. 해마다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버려지고 낭비되는 옷감과 환경 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하면 옷장에 옷을 쌓아두고 또 새로운 옷을 찾는 현대인의 소비지상주의가 부끄러워진다. 내가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 서로는 바로 그 소비를 향한 우리의 과도한 열정 대신에 자연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열정을 불어넣는다. 이 열정이 한번 가슴속에 불을 지피면 멈출 수가 없다. 유행이나 낭비 따위는 월든과 가장 거리가 먼 가치이기에 월든으로 가는 길에서는 당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도 좋다. 거리두기. 감정노동을 반복하는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 아무리 호화로운 집을 소유한들 집을 세울 땅이 없다면, 집을 세울 지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서로는 월든에서 바로 이런 상황을 걱정한 것이다. 현대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정작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진다 해도 온갖 미세먼지와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어떤 소유물도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번쩍거리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도 코로나19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팬데믹 사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했다. 모두가 월든처럼 숲속의 오두막을 짚고 살 수는 없지만 월든처럼 복닥이는 삶과의 결별을 추구할 수는 있다.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 매일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가슴 찢어지는 감정 노동을 반복하는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월든의 오두막에서 홀로 지낸 2년 2개월의 시간, 그동안 서로는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는 가족과 만나기도 했고 친구나 이웃과 소통하기도 했다. 완전한 고립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월든의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는 동안 서로는 완전한 혼자가 아니었다. 늘 방문객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월든을 찾아왔다. 월든의 오두막은 어떤 괴짜 글쟁이가 혼자 글을 쓰기 위해 틀어박힌 곳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의 커다란 오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그네를 쉬어가게 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림의 공간이었다. 그는 오두막 문에 어떤 자물쇠도 채우지 않았다. 외출할 때조차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 2년 2개월 동안 완전히 개방해 두었는데 없어진 건 책 한 권뿐. 예로부터 나무 막대기로 우리가 집에 있는지 외출했는지 보여주던 제주도 사람들처럼 월드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었고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았으며 고립이 아닌 열림으로써 사회적 거리를 추구했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나들이나 급하지 않은 외출은 삼가는 생활은 처음에는 답답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 바로 감정 노동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갑질을 일삼던 권력층이나 부자들에게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면 갑질할 기회도 줄어드니까 쓸데없이 고객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회의나 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오직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처음 맞이한 재택 근무자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물론 삶의 방식이 급격히 바뀌기에 불편함은 당연히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방역의 형태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진정한 나를 찾을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아닐까. 이제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것들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쟁취해야 할 것들을 사유할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월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고유한 모델로서 다시 읽힐 필요가 있다. 서로는 월드 내에서 고백한다. 어딜 가도 사람들이 뒤쫓아와 그들이 만들어낸 더러운 제도로 자신을 핥히려 든다고. 그들이 속한 온갖 단체에 어떻게든 서로를 묶어두려고 한다고. 서로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든 호수에 오두막을 짓고 온갖 문명의 편리함을 향한 욕구를 내려놓았다. 더 맛있는 음식, 더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도 내려놓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월든의 오두막을
군인들이 호위하고 있는 집보다 더 엄격하게 존중해 주었다. 누구도 오두막에서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고 괴롭히거나 비웃는 사람도 없었다. 바로 그 무한한 존중이야말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얻을 수 있는 뜻밖의 수확이 아닐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삶의 풍경 자체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다닥다닥 붙어 타는 일이 줄었고 혼잡한 지하철 통로 안에서도 접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체 사이의 거리를 넓히다 보니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예의 발라지고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한 감정 노동을 줄이게 된다. 여기에는 삶의 태도를 다시 성찰하게 하는 어떤 심오한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다닥다닥 붙어 너무 격렬하게 경쟁하고 과도하게 서로를 괴롭히고 자기만의 공간을 존중해 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서로는 월든 오두막에 있는 동안 결코 사회적 소통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었다. 지친 행인이 오두막 안에서 불을 쬐고 몸을 녹이고 쉬어가도록 했다. 서로의 책상에 놓인 책들을 읽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다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사람이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약속을 잡거나 정장을 갖춰 입고 파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꾸밈 없이 아무런 긴장감 없이 타인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다. 물론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가 도대체 왜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혼자 동떨어져 사는지 궁금해서 슬쩍 들러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서로를 존중해 주었다. 서로는 믿는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처럼 월든의 오두막처럼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도둑도 강도도 전쟁도 사라질 것이라고. 도둑질이나 강도짓은 빈부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것이니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어떤 이들은 최소한의 생계도 꾸릴 수 없는 사회에서만 도둑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서로는 더 많이 갈망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인간 세상의 온갖 범죄와 전쟁임을 알고 있다. 조금 덜 소유하고 조금 덜 가까이 있고 조금 덜 경쟁하는 삶.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오두막을 짓고 살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의 진정한 필요성을 성찰해 보는 삶은 가능하다. 월든을 통해 나는 내 친구와 이웃과 가족을 향한 마음의 거리두기를 배운다. 개입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참견하고 싶은 열망을 거두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참으로 소중함을 잊지 않으려 한다. 간결함. 당신에게는 몇 개의 의자가 필요한가요? 책상용 의자, 식탁용 의자, 소파, 리클라이너, 스툴, 벤치 등등 수많은 의자를 집에 쟁여두고 사는 우리 현대인들. 그 수많은 의자는 정작 비어 있을 때도 많다. 우리는 집안의 가구를 과연 얼마만큼이나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면 작은 의자 3개면 충분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소로는 자신의 월든 오두막에는 3개의 의자뿐이지만 그 3개의 의자만으로도 수십 명의 손님을 치러낼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나의 집에는 세 개의 의자가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의자, 하나는 우정을 위한 의자, 또 하나는 교제를 위한 것이다. 무려 30명의 지인이 월든 오두막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도 있지만 대부분 일어서서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아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도 월든 오두막에서 커피나 빵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고독을 위한 의자 하나, 친구와의 우정을 위한 의자 하나,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위한 의자 하나, 서로의 월든 오두막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박한 손님 맞이에 레시피로 만족하면 어떨까? 의자 3개, 사실 그것조차 없어도 된다. 아름다운 마음만 있다면, 따스한 환대의 마음,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소박한 태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누구도 서로의 오두막에서는 편안함을 기대하지 않고 특별한 대접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소박함을 모두가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는다. 대접받으려는 생각,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 생각, 너무 많은 가구들을 드리려는 생각만 없앤다면 우리네 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아늑하며 언제든 친구를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된다.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내 집을 누추하게 볼까봐 걱정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든 자유롭게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누군가를 훌륭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손님을 두려워한다. 도대체 아직 오지도 않은 손님에게 무슨 음식을 대접해야 하나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느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마저 초대하지 못한다. 서로는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이 그 작은 집에서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이 모두를 향한 배려였던 것이다. 손님들의 사려 깊은 행동 때문에 월든 오두막은 축제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아도 기분 좋은 곳, 아름다운 장식품이 단 하나도 없을지라도 더없이 아름다운 곳, 숲속의 온갖 꽃들과 나무들이 손님들을 반겨주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들은 충분히 환대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누구도 요리를 대접하느라 체력을 소모하지 않았고 오히려 생생한 활력이 감돌았다고 한다. 가끔 서로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 한 잔 먹고 싶다고 하면 서로는 조용히 컵을 내주면서 부르른 월든 호수를 가리켰다고 한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호수에 물만 있으면 충분하니 커피도 차도 다른 음료수도 탐하지 않은 서로의 소박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우리가 온전히 함께 있는 순간을 간절히 원한다면 그와 무엇을 먹을지, 어떤 멋진 장소에 갈지 너무 고민하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자 선물이자 축복이니까. 생활은 간결하게, 자연은 풍요롭게, 내가 월든에서 배운 삶의 지혜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생활이 간결해질수록 자연은 풍요로워지며 오염과 파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도시인에게 자연은 캠핑처럼 잠시 즐길 수 있는 모험의 대상이거나
요양을 위한 일시적 치유의 공간으로 다가온다. 도시인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쓸모있는 자원으로 바꾸어 바라본다. 등산을 하다가 버섯을 발견하면 식용인지부터 검색해보고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 잘라내어 가구로 만들 생각부터 한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이 그 어떤 효용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다. 서로는 자연과 얼마나 교감할 수 있는지, 자연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지가 행복의 조건 중의 하나임을 믿었다. 나는 서로를 통해 나의 실수를 너무 오래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너무 오래 간직하지도 않는 마음을 배웠다. 마음을 너무 한 곳에 오래 붙박아 두지 않음으로써 조금씩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도 배웠다. 상처 입은 기억이 적은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상처 입어도 마치 마음속에 무한한 건강의 씨앗을 비축해 놓은 사람처럼 다시 또 말끔한 얼굴로 일어날 수 있는 강인함도 서로에게서 배웠다. 그는 그 어떤 인간의 소유물에도 미련을 두지 않는다. 소유욕도 집착도 누군가의 성취와 나의 성취를 비교하는 일도 그는 하지 않는다. 나는 서로를 통해 도시의 시끌벅적함에 미련 두지 않는 법, 혼자 있을 때 더 풍요로운 자기 자신과 만나는 법을 배운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자연이 주는 휴식 속에서 온갖 고난이 멈추는 순간을 경험한다. 자연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꽃이 피는 순간의 아름다움, 꽃잎이 떨어지는 순간의 아름다움 그 자체에 집중하는 순간 모든 걱정에서 자유로워진다. 서로는 새벽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꽃이 피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사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자신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우러나온 것을 느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를 알차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간결함의 추구는 먹거리로부터 시작되었다. 서로는 직접 요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간결하게, 더 간단하게 음식을 해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다. 육식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월든 호수 근처에서 육식을 얻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하고 동물의 털을 뽑고 내장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하고 불을 피우고 양념을 하고 끓이고 굽는 등 다양한 조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로는 이 모든 과정이 엄청난 시간과 노동을 필요로 하고 수많은 조리 도구와 식재료를 필요로 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육식을 멀리하기 시작한다. 월귤나무 열매 몇 개로 만족하는 식사를 하기도 하고 옥수수 분말로 만든 반죽을 화덕에 굽는 것만으로도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맛을 향한 집착을 버린다. 양념이 복잡한 요리, 케이크처럼 수많은 조리 과정을 필요로 하는 디저트, 커피나 차, 술 등을 즐기게 되면 돈뿐만 아니라 욕망 자체가 복잡해짐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최대한 조리 과정을 줄이고 살생과 도축을 삼가며 간단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간단하게 먹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채식에 가까운 음식,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지 않는 간단한 레시피를 즐기게 되었다. 농사지어 요리하여 먹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아낀 시간을 자연 속의 산책과 독서와 글쓰기에 쏟아붓는 것, 밥벌이를 위한 노동과 의식주를 위해 소비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자신의 꿈과 자연과의 교감을 향해 온전히 매진하는 삶, 그것이 서로가 꿈꾸고 실천하는 심플 라이프의 최종적 형태였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 자연 속에서 치유의 에너지를 찾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더 간소화해야 한다. 서로의 주문은 하나였다. 간결하게 더욱 간결하게 하라. 짐도 간소화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사는 것도 간소화해야 비로소 보이는 아름다움, 플라스틱도 전자제품도 향수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자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의 본질이며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다. 인생에서 꼭 하나만 선택한다면 노동에 찌든 사람은 하루하루를 고결하게 살 수 없고 타인과 진정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여력도 없다. 그러다가는 시장에서 그의 노동력은 가치가 떨어지고 말 테니까. 그는 기계처럼 일만 할 뿐 무언가 다른 것을 시도할 여유가 없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최상의 것들은 마치 과일 껍질에 붙은 분가루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계속 간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타인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보살피지 못하듯이 우리의 무지도 보살피지 못한다. 자꾸만 노동력을 착취당하면 삶을 불완전하게 써먹기만 하느라 더 완전한 삶을 향해 겸허하게 나아갈 시간이 없다. 불완전한 지식을 너무 자주 써먹느라 보다 영글고 성숙한 삶을 향해 자신을 단련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그뿐인가 우리는 기계가 아닌 다른 것이 될 시간이 없다는 소래의 문장은 죽비처럼 우리의 머리를 친다. 우리가 기계 아닌 존재, 더 많은 가능성과 삶으로 풍요로운 존재가 되려면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을 보살피는데 세상을 더 깊이 알려는데 써야 하지 않을까. 서로가 말하는 인생의 달콤한 열매는 무엇일까?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시간, 사랑과 우정의 따스함에 감동하는 시간, 생명과 사랑의 위대함을 포옹하는 시간이 아닐까? 내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 내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삶의 빛나는 정수만을 간절히 체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삶이 아닌 삶은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이란 그토록 소중한 것이기에 나는 삶의 골수 깊은 곳까지 모조리 빨아들이고 싶었고 스파르타인처럼 강인하게 살아가며 삶이 아닌 것은 모조리 제거해버리고 싶었다. 자신의 가능성을 온전히 살아냈기에 그 어떤 후회도 남지 않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 뭔가 과잉된 집착에 시달릴 때 이것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소유욕에 사로잡힐 때 나는 월든의 이 대목을 떠올린다. 그러면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도 괜찮은 나를 발견한다. 그 사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그 주위를 넘보지 않아도
그런 인정을 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빛나는 나를 발견한다. 서로의 청년 시절, 그 젊은 나이에 이런 눈부신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니 그를 이토록 절박한 물음 속으로 데려간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위대한 삶의 비전을 얻어냈다. 때로는 인생이 뒤로만 후퇴한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할 때가 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이라는 나룻배에 녹아 앞으로 저어지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이 대목을 떠올린다. 서로가 숲속으로 들어간 이유, 그것은 더 이상 절망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며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이었다. 그를 위해서는 외로움을 견딜 용기, 내 앞에 불확실한 미래가 던져주는 불안을 견뎌낼 용기, 타인의 삶을 곁눈질하지 않으면서 오직 내 안에서 들리는 절실한 열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다. 서로는 그 많은 용기를 항상 자연과 책으로부터 얻었다. 산책은 그가 자연으로부터 온갖 피어남의 싱그러움, 다시 일어서는 씩씩함, 끝내 견뎌내는 인내심을 흡수하는 방책이었다. 독서는 매일 영혼의 가장 환한 불을 켜둠으로써 자칫 흐려지기 쉬운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해주었다. 그가 자유자재로 마치 묘기를 부리듯 거침없이 인용하고 기억해내는 동서양의 고전들은 그에게 옛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되살려 끊임없이 새롭게 부활시키는 에너지였다. 남의 것을 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것 이상을 넘볼 필요도 없이 오직 내 안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하나 실험하고 실현할 용기만 있다면 우리 삶은 더 당당하고 아름답지 않을까?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열정.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따스한 사랑. 당신은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어떻게 상상하는가? 성격 까칠한 은둔주의자, 도시가 싫어서 숲으로 피신한 자, 인간관계 복닥거림이 싫어서 홀로 숨어 사는 고독 예찬의 사상가, 이런 편견이 서로와의 진정한 만남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 서로를 가난과 실패에 찌들어 홀로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극단적 고립주의자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서로는 세상이 귀찮거나 싫어서 숲으로 은둔한 사람이 아니다. 서로는 무엇보다도 까칠하고 성마른 사람이 아니라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루 4시간 이상 숲속의 산책을 평생 실천했고 산책은 서로의 힘, 무려 6개 국어로 글을 읽고 썼으며 글쓰기는 물론 대중 강연에도 뛰어난 재능을 지녔고 월드노스를 은둔의 장소가 아니라 혁명의 장소로 생각했다. 서로는 안타깝게도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삶이 끝날 때 그 어떤 후회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참 아름다운 여행이었지. 서로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무도 평온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여행이 기다리고 있단다. 그에게는 삶 자체가 아름답고 완벽한 여행이었으며 죽음 이후의 세계는 또 하나의 더욱 아름다운 여행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로는 지칠 줄 모르고 타오르는 열정을 간직한 혁명가였다.
생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그는 탁월한 생태주의자가 되었고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의 개념을 적극 제안한 사람들 중에 하나도 바로 서로다. 그는 국립공원이라는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의 모델을 주장했으며 시민 불복종 운동을 통해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는 개인의 위대함을 역설했다. 서로는 단지 월든의 작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시인이자 다정한 생태주의자이자 열정적인 시민 운동가였다. 그 이면에는 생계를 위해 뛰어들어야 했던 측량기사의 일, 가업으로 이어받아야 했던 연필 제조업도 있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캐릭터 속에 늘 숨어있는 서로의 가장 결정적인 본성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한없이 따스한 사랑과 공감의 눈길이었다. 나는 서로의 꼿꼿함이 좋다. 그는 흑인 노예를 착취하고 인디언을 차별하고 학살하는 미국 정부에 저항하는 의미로 인두세를 내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갔을 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의롭지 않은 사회와 정의로운 개인 사이에 위대한 투쟁의 서막을 알렸다. 나는 서로의 따스함이 좋다. 그는 도망치는 흑인 노예를 여러 번 숨겨주었으며 동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사랑하는 말이 보이지 않았을 때 온 마을을 헤집으며 그 말을 찾으러 다녔다. 자신이 예뻐하는 오리를 누군가 잡아먹었을 때 그것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글을 쓸 정도였다. 나는 서로의 슬픔마저 사랑한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던 친형 존이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존의 이름만 나와도 얼굴이 창백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그의 첫 번째 책은 바로 형과 함께 메리맥 강을 일주한 아름다운 여행기 콩고드 강과 메리맥 강가에서의 일주일이었다. 형과 함께 캠핑을 하며 천신만고의 모험을 함께하던 그 여행이야말로 월든의 모태가 된 결정적 체험이었다. 학창시절부터 형 존은 동생 헨리의 우상이었다. 혼자 책 읽는 것을 유독 좋아해 외톨이가 되거나 놀림감이 되기도 했던 외로운 소년 헨리와 달리 존은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많고 리더십이 뛰어났으며 어딜 가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다. 헨리는 그런 형을 부러워하면서도 사랑했다. 마치 가족이나 연인처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흑인에 대한 차별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엄격함과 정의감, 인디언에 대한 따스한 연민과 공감, 읽기와 쓰기를 숨쉬듯 자연스럽게 해내는 놀라운 재능까지 그 모든 헨리의 모습은 존을서 빼닮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여인을 사랑하고 같은 여인에게 청혼했으며 같은 재능과 같은 취미를 가졌지만 서로 다투거나 질투하지 않았다. 그런 형이었기에 그를 잃은 서로의 상실감은 그 누구보다도 깊고 쓰라린 것이었다. 그런데 서로의 첫 번째 책 속에서 이상하게도 그는 형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라는 말이 마치 물이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주어로 등장한다. 서로는 우리라는 주어를 씀으로써 형이 이미 자신과 한 몸임을 기억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그건 마치 나의 미래를 미리 본 것 같은 뼈아픈 예감이었다. 사랑이 너무 깊어지면 어느새 나와 너를 구별하는 감각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서로가 우리라는 주어를 쓸 때마다 나는 존과 헨리, 서로에게 무한히 다정한 그 형제,
서로를 쏙 닮은 두 형제의 몸짓과 말투가 함께 떠올라 가슴이 얼얼해졌다. 그 형제처럼 목소리도 눈동자도 종아리 모양과 피부의 미세한 결과 손금의 모양까지 꼭 닮은 우리 세 자매. 어린 시절 우리 집에 전화를 한 사람들은 여동생들과 내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해 내 동생이 난 줄 알고 한참 통화를 할 정도였다. 콩고드 강과 메리맥 강에서의 일주일을 읽으며 헨리는 왜 형의 이름을 절대로 쓰지 않고 우리라는 주어만을 썼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비로소 나 또한 그랬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만약 존과 헨리 형제처럼 그렇게 우리 자매 중 누군가가 먼저 죽는다 해도 우리 세 자매는 영원히 우리일 것이다. 우리 셋 중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차마 믿기지 않아서 그 이름 여울, 고운, 상은을 따로따로 부르지 못하고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항상 우리라는 주어 속에 함께할 것만 같다. 헨리는 우리라는 주어를 고집함으로써 형 존을 영원히 떠나보내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서로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단지 그의 문장이 아니라 그의 세계관 전체에 매혹된다. 나는 서로의 수줍은 미소, 곳의 창연한 어휘력, 고전에 대한 탁월한 독해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탐욕으로부터 무한히 자유로웠던 그의 놀라운 소박함이 좋다.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왜 이렇게 입을 만한 옷이 없나라는 투덜거림이 솟아나올 때 나는 서로의 속삭임을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월든에서 옷차림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돈을 많이 쓰는 우리 문명인과 과도한 낭비심을 단칼에 날려버린다. 옷이 낡아서 해지면 그저 묵묵히 뒤집어 입으면 된다고. 그래, 맞아. 옷이 닳거나 실증나면 그저 뒤집어 입으면 되는데 우리는 옷이 해지기도 전에 다른 옷을 사기 위해 초록색 검색창을 뒤지고 있지. 해마다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버려지고 낭비되는 옷감과 환경 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하면 옷장에 옷을 쌓아두고 또 새로운 옷을 찾는 현대인의 소비지상주의가 부끄러워진다. 내가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 서로는 바로 그 소비를 향한 우리의 과도한 열정 대신에 자연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열정을 불어넣는다. 이 열정이 한번 가슴속에 불을 지피면 멈출 수가 없다. 유행이나 낭비 따위는 월든과 가장 거리가 먼 가치이기에 월든으로 가는 길에서는 당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도 좋다. 거리두기. 감정노동을 반복하는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 아무리 호화로운 집을 소유한들 집을 세울 땅이 없다면, 집을 세울 지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서로는 월든에서 바로 이런 상황을 걱정한 것이다. 현대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정작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진다 해도 온갖 미세먼지와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어떤 소유물도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번쩍거리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도 코로나19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팬데믹 사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했다. 모두가 월든처럼 숲속의 오두막을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월든처럼 복닥이는 삶과의 결별을 추구할 수는 있다.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 매일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가슴 찢어지는 감정 노동을 반복하는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월든의 오두막에서 홀로 지낸 2년 2개월의 시간, 그동안 서로는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는 가족과 만나기도 했고 친구나 이웃과 소통하기도 했다. 완전한 고립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월든의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는 동안 서로는 완전한 혼자가 아니었다. 늘 방문객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월든을 찾아왔다. 월든의 오두막은 어떤 괴짜 글쟁이가 혼자 글을 쓰기 위해 틀어박힌 곳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의 커다란 오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그네를 쉬어가게 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림의 공간이었다. 그는 오두막 문에 어떤 자물쇠도 채우지 않았다. 외출할 때조차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 2년 2개월 동안 완전히 개방해 두었는데 없어진 건 책 한 권뿐. 예로부터 나무 막대기로 우리가 집에 있는지 외출했는지 보여주던 제주도 사람들처럼 월드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었고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았으며 고립이 아닌 열림으로써 사회적 거리를 추구했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나들이나 급하지 않은 외출은 삼가는 생활은 처음에는 답답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 바로 감정 노동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갑질을 일삼던 권력층이나 부자들에게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면 갑질할 기회도 줄어드니까 쓸데없이 고객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회의나 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오직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처음 맞이한 재택 근무자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물론 삶의 방식이 급격히 바뀌기에 불편함은 당연히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방역의 형태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진정한 나를 찾을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아닐까. 이제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것들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쟁취해야 할 것들을 사유할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월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고유한 모델로서 다시 읽힐 필요가 있다. 서로는 월드 내에서 고백한다. 어딜 가도 사람들이 뒤쫓아와 그들이 만들어낸 더러운 제도로 자신을 핥히려 든다고. 그들이 속한 온갖 단체에 어떻게든 서로를 묶어두려고 한다고. 서로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든 호수에 오두막을 짓고 온갖 문명의 편리함을 향한 욕구를 내려놓았다. 더 맛있는 음식, 더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도 내려놓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월든의 오두막을
군인들이 호위하고 있는 집보다 더 엄격하게 존중해 주었다. 누구도 오두막에서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고 괴롭히거나 비웃는 사람도 없었다. 바로 그 무한한 존중이야말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얻을 수 있는 뜻밖의 수확이 아닐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삶의 풍경 자체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다닥다닥 붙어 타는 일이 줄었고 혼잡한 지하철 통로 안에서도 접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체 사이의 거리를 넓히다 보니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예의 발라지고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한 감정 노동을 줄이게 된다. 여기에는 삶의 태도를 다시 성찰하게 하는 어떤 심오한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다닥다닥 붙어 너무 격렬하게 경쟁하고 과도하게 서로를 괴롭히고 자기만의 공간을 존중해 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서로는 월든 오두막에 있는 동안 결코 사회적 소통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었다. 지친 행인이 오두막 안에서 불을 쬐고 몸을 녹이고 쉬어가도록 했다. 서로의 책상에 놓인 책들을 읽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다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사람이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약속을 잡거나 정장을 갖춰 입고 파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꾸밈 없이 아무런 긴장감 없이 타인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다. 물론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가 도대체 왜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혼자 동떨어져 사는지 궁금해서 슬쩍 들러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서로를 존중해 주었다. 서로는 믿는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처럼 월든의 오두막처럼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도둑도 강도도 전쟁도 사라질 것이라고. 도둑질이나 강도짓은 빈부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것이니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어떤 이들은 최소한의 생계도 꾸릴 수 없는 사회에서만 도둑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서로는 더 많이 갈망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인간 세상의 온갖 범죄와 전쟁임을 알고 있다. 조금 덜 소유하고 조금 덜 가까이 있고 조금 덜 경쟁하는 삶.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오두막을 짓고 살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의 진정한 필요성을 성찰해보는 삶은 가능하다. 월든을 통해 나는 내 친구와 이웃과 가족을 향한 마음의 거리두기를 배운다. 개입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참견하고 싶은 열망을 거두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참으로 소중함을 잊지 않으려 한다. 간결함. 당신에게는 몇 개의 의자가 필요한가요? 책상용 의자, 식탁용 의자, 소파, 리클라이너, 스툴, 벤치 등등 수많은 의자를 집에 쟁여두고 사는 우리 현대인들. 그 수많은 의자는 정작 비어있을 때도 많다. 우리는 집안의 가구를 과연 얼마만큼이나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면 작은 의자 3개면 충분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소로는 자신의 월든 오두막에는 3개의 의자뿐이지만 그 3개의 의자만으로도 수십 명의 손님을 치러낼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나의 집에는 3개의 의자가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의자, 하나는 우정을 위한 의자, 또 하나는 교제를 위한 것이다. 무려 30명의 지인이 월든 오두막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도 있지만 대부분 일어서서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아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도 월든 오두막에서 커피나 빵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고독을 위한 의자 하나, 친구와의 우정을 위한 의자 하나,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위한 의자 하나, 서로의 월든 오두막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박한 손님 맞이에 레시피로 만족하면 어떨까? 의자 3개, 사실 그것조차 없어도 된다. 아름다운 마음만 있다면, 따스한 환대의 마음,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소박한 태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누구도 서로의 오두막에서는 편안함을 기대하지 않고 특별한 대접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소박함을 모두가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는다. 대접받으려는 생각,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 생각, 너무 많은 가구들을 드리려는 생각만 없앤다면 우리네 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아늑하며 언제든 친구를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된다.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내 집을 누추하게 볼까봐 걱정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든 자유롭게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누군가를 훌륭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손님을 두려워한다. 도대체 아직 오지도 않은 손님에게 무슨 음식을 대접해야 하나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느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마저 초대하지 못한다. 서로는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이 그 작은 집에서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이 모두를 향한 배려였던 것이다. 손님들의 사려 깊은 행동 때문에 월든 오두막은 축제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아도 기분 좋은 곳, 아름다운 장식품이 단 하나도 없을지라도 더없이 아름다운 곳, 숲속의 온갖 꽃들과 나무들이 손님들을 반겨주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들은 충분히 환대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누구도 요리를 대접하느라 체력을 소모하지 않았고 오히려 생생한 활력이 감돌았다고 한다. 가끔 서로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 한 잔 먹고 싶다고 하면 서로는 조용히 컵을 내주면서 푸르른 월든 호수를 가리켰다고 한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호수에 물만 있으면 충분하니 커피도 차도 다른 음료수도 탐하지 않은 서로의 소박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우리가 온전히 함께 있는 순간을 간절히 원한다면 그와 무엇을 먹을지, 어떤 멋진 장소에 갈지 너무 고민하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자 선물이자 축복이니까. 생활은 간결하게, 자연은 풍요롭게, 내가 월든에서 배운 삶의 지혜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생활이 간결해질수록 자연은 풍요로워지며 오염과 파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도시인에게 자연은 캠핑처럼 잠시 즐길 수 있는 모험의 대상이거나
요양을 위한 일시적 치유의 공간으로 다가온다. 도시인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쓸모있는 자원으로 바꾸어 바라본다. 등산을 하다가 버섯을 발견하면 식용인지부터 검색해보고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 잘라내어 가구로 만들 생각부터 한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이 그 어떤 효용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다. 서로는 자연과 얼마나 교감할 수 있는지, 자연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지가 행복의 조건 중의 하나임을 믿었다. 나는 서로를 통해 나의 실수를 너무 오래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너무 오래 간직하지도 않는 마음을 배웠다. 마음을 너무 한 곳에 오래 붙박아 두지 않음으로써 조금씩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도 배웠다. 상처 입은 기억이 적은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상처 입어도 마치 마음속에 무한한 건강의 씨앗을 비축해 놓은 사람처럼 다시 또 말끔한 얼굴로 일어날 수 있는 강인함도 서로에게서 배웠다. 그는 그 어떤 인간의 소유물에도 미련을 두지 않는다. 소유욕도 집착도 누군가의 성취와 나의 성취를 비교하는 일도 그는 하지 않는다. 나는 서로를 통해 도시의 시끌벅적함에 미련 두지 않는 법, 혼자 있을 때 더 풍요로운 자기 자신과 만나는 법을 배운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자연이 주는 휴식 속에서 온갖 고난이 멈추는 순간을 경험한다. 자연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꽃이 피는 순간의 아름다움, 꽃잎이 떨어지는 순간의 아름다움 그 자체에 집중하는 순간 모든 걱정에서 자유로워진다. 서로는 새벽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꽃이 피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사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자신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우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를 알차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간결함의 추구는 먹거리로부터 시작되었다. 서로는 직접 요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간결하게, 더 간단하게 음식을 해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다. 육식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월든 호수 근처에서 육식을 얻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하고 동물의 털을 뽑고 내장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하고 불을 피우고 양념을 하고 끓이고 굽는 등 다양한 조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로는 이 모든 과정이 엄청난 시간과 노동을 필요로 하고 수많은 조리 도구와 식재료를 필요로 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육식을 멀리하기 시작한다. 월귤나무 열매 몇 개로 만족하는 식사를 하기도 하고 옥수수 분말로 만든 반죽을 화덕에 굽는 것만으로도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맛을 향한 집착을 버린다. 양념이 복잡한 요리, 케이크처럼 수많은 조리 과정을 필요로 하는 디저트, 커피나 차, 술 등을 즐기게 되면 돈뿐만 아니라 욕망 자체가 복잡해짐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최대한 조리 과정을 줄이고 살생과 도축을 삼가며 간단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간단하게 먹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채식에 가까운 음식,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지 않는 간단한 레시피를 즐기게 되었다. 농사지어 요리하여 먹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아낀 시간을 자연 속의 산책과 독서와 글쓰기에 쏟아붓는 것, 밥벌이를 위한 노동과 의식주를 위해 소비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자신의 꿈과 자연과의 교감을 향해 온전히 매진하는 삶, 그것이 서로가 꿈꾸고 실천한 심플 라이프의 최종적 형태였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 자연 속에서 치유의 에너지를 찾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더 간소화해야 한다. 서로의 주문은 하나였다. 간결하게 더욱 간결하게 하라. 짐도 간소화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사는 것도 간소화해야 비로소 보이는 아름다움, 플라스틱도 전자제품도 향수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자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의 본질이며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다. 인생에서 꼭 하나만 선택한다면 노동에 찌든 사람은 하루하루를 고결하게 살 수 없고 타인과 진정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여력도 없다. 그러다가는 시장에서 그의 노동력은 가치가 떨어지고 말 테니까. 그는 기계처럼 일만 할 뿐 무언가 다른 것을 시도할 여유가 없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최상의 것들은 마치 과일 껍질에 붙은 분가루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계속 간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타인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보살피지 못하듯이 우리의 무지도 보살피지 못한다. 자꾸만 노동력을 착취당하면 삶을 불완전하게 써먹기만 하느라 더 완전한 삶을 향해 겸허하게 나아갈 시간이 없다. 불완전한 지식을 너무 자주 써먹느라 보다 영글고 성숙한 삶을 향해 자신을 단련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그뿐인가? 우리는 기계가 아닌 다른 것이 될 시간이 없다는 소래의 문장은 죽비처럼 우리의 머리를 친다. 우리가 기계 아닌 존재, 더 많은 가능성과 삶으로 풍요로운 존재가 되려면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을 보살피는데 세상을 더 깊이 알려는데 써야 하지 않을까? 서로가 말하는 인생의 달콤한 열매는 무엇일까?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시간, 사랑과 우정의 따스함에 감동하는 시간, 생명과 사랑의 위대함을 포옹하는 시간이 아닐까? 내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 내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삶의 빛나는 정수만을 간절히 체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삶이 아닌 삶은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이란 그토록 소중한 것이기에 나는 삶의 골수 깊은 곳까지 모조리 빨아들이고 싶었고 스파르타인처럼 강인하게 살아가며 삶이 아닌 것은 모조리 제거해버리고 싶었다. 자신의 가능성을 온전히 살아냈기에 그 어떤 후회도 남지 않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 뭔가 과잉된 집착에 시달릴 때 이것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소유욕에 사로잡힐 때 나는 월든의 이 대목을 떠올린다. 그러면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도 괜찮은 나를 발견한다. 그 사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그 주위를 넘보지 않아도,
그런 인정을 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빛나는 나를 발견한다. 서로의 청년 시절, 그 젊은 나이에 이런 눈부신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니 그를 이토록 절박한 물음 속으로 데려간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위대한 삶의 비전을 얻어냈다. 때로는 인생이 뒤로만 후퇴한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할 때가 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이라는 나룻배에 녹아 앞으로 저어지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이 대목을 떠올린다. 서로가 숲속으로 들어간 이유, 그것은 더 이상 절망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며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이었다. 그를 위해서는 외로움을 견딜 용기, 내 앞에 불확실한 미래가 던져주는 불안을 견뎌낼 용기, 타인의 삶을 곁눈질하지 않으면서 오직 내 안에서 들리는 절실한 열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다. 서로는 그 많은 용기를 항상 자연과 책으로부터 얻었다. 산책은 그가 자연으로부터 온갖 피어남의 싱그러움, 다시 일어서는 씩씩함, 끝내 견뎌내는 인내심을 흡수하는 방책이었다. 독서는 매일 영혼의 가장 환한 불을 켜둠으로써 자칫 흐려지기 쉬운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해주었다. 그가 자유자재로 마치 묘기를 부리듯 거침없이 인용하고 기억해내는 동서양의 고전들은 그에게 옛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되살려 끊임없이 새롭게 부활시키는 에너지였다. 남의 것을 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것 이상을 넘볼 필요도 없이 오직 내 안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하나 실험하고 실현할 용기만 있다면 우리 삶은 더 당당하고 아름답지 않을까.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노동하고 가장 적게 자연을 파괴하며 가장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삶을 살 것인가. 비로소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